여들톡 들으면서 나도 팟캐스트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본 톡토로들 계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포티파이 4 팟캐스터와 함께라면 누구나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발행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녹음과 간단한 편집이 가능하고요. RSS 피드를 통해 애플 팟캐스트나 구글 팟캐스트로 내보내는 것도 한 번에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여들톡처럼. 스포티파이 4 팟캐스터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지금 바로 스포티파이 4 팟캐스터를 앱스토어에서 다운받고 시작해보세요. 심지어 무료입니다. 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하나씨 몸이 좀 어때요? 그래도 많이 나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기다리셨을 톡토로 분들이 업로드가 조금 늦어져서 의아해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미리 늦어진다는 공지는 드렸는데요. 이번 녹음 전에 저희가 배탈이 나서 차례로 아팠습니다. 그래서 녹음과 편집이 평소보다 하루씩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통은 일요일에는 녹음을 하는데 월요일 저녁에 녹음을 하고 있고 이걸 화요일 중에 편집해서 업로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지를 드린 채널이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이어서 소식을 모르고 있어서 왜 이렇게 업로드가 늦어지나 궁금하셨을 톡토로 분들도 계셨겠죠. 저희가 보통은 일요일에 녹음을 하기 위해서 토요일에는 약속 같은 걸 잡지 않은 지가 좀 됐는데 이번에는 금요일에 세족의 샤브샤브 회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봄이 올 때 항상 계절적으로 이제 그때 맛있는 음식을 모여서 먹자 이렇게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곤 하는데 이번에 세조개를 이제 봄에 한 번은 먹어야 된다 해서 4명이서 만나서 먹었다가 한 명씩 차례차례 배탈이 났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나가 떨어졌고요. 금요일 저녁 2차에서 이미 안 좋은 것을 감지했던 선우 씨가 그날부터 그날 밤까지, 밤 늦게까지 아주 배가 아파서 끙끙 앓았죠. 네, 그날 밤에 아주 고생을 했고 새벽까지. 다음 날 제가 좀 나아지니까 이제 하나 씨가 또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날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일요일에 듄 녹음을 하기 위해서 듄이 너무 방대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1권은 거의 900페이지 정도가 되고 2권도 한 4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1권은 이미 다 읽었으니까 2권을 좀 훑어볼까라고 생각했다가 2권이 또 다르게 아주 재밌더라고요. 사실 뭐 영화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할 말은 너무 많지만 네. 또 원작 소설을 읽었더니 재밌더라고요. 다 읽었더니 또 마지막에 눈물이 나는 데가 있어서 울기까지 하면서 이번 편 준비는 다 끝냈다라고 생각할 그 즈음 그러니까 토요일 밤이 돼서야 저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랑은 하루의 시차를 두고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밤부터 밤새 그리고 일요일도 하루 종일 거의 앓고 포카리 스웨트 마시고 다시 잠들고 흰죽 겨우 먹고 다시 잠들고 이렇게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4명 중에 75%의 확률로 다 하나씩 쓰러졌더라고요. 세 번째 타겟은 일요일 밤부터 증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루씩 시간차를 두고 한 명 한 명씩 쓰러져 가고 여러분 세조개를 조심하십시오. 정말 너무 고생했네요. 네, 저희도 참 1년에 한 번 맛있게 먹는 음식인데 해산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배탈이 날 수 있다는 점, 네, 아주 호되게 배웠습니다. 선우 씨도 컨디션이 완전히 최상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죠? 네, 기력이 없는 상태고 그 와중에 이제 방송 준비와 뭐 이런저런 마감을 하느라 기력이 없네요. 그래도 힘을 내서 열심히 해봅시다. 네. 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뭐죠? 저희가 지난번 3월 14일에 목요일에 톡토로 투게더 2 티켓이 오픈된다라고 공지를 드렸었는데 와 1분 만에 500석이 마감됐습니다. 맞아요.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참 한참 전처럼 느껴지네요. 저희가
초대석이 그렇게 많이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 친구들에게 표를 줄까 해서 저희도 그 티켓팅에 참전을 했는데요. 정말 너무 놀라웠습니다. 제가 보통은 여러 장의 표를 노리다 보면 다 놓치기 때문에 뭐 2장, 1장 이렇게만 시도를 하는데 저희 톡토로 투게더 예매를 조금 얕잡아 봤나 봐요. 한 4좌석 정도는 할 수 있겠지 하고 시도를 했다가 정말 급속도로 좌석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2장이라도 해야겠다 하고 중간에 마음을 고쳐먹고 손을 놀렸지만 이미 늦었더라고요. 정말 그 좌석이 색깔이 처음에는 왜 샤인머스켓이라고 하잖아요. 포도밭이라고 하죠. 포도송이. 네, 포도송이처럼 예약 가능한 좌석들이 이렇게 색깔별로 있다가 그게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렇게 눈밭이 되는 것을 그것이 1분 안에 일어나는 걸 보니까 저희가 그 공개 방송을 진행해야 될 사람들인데도 너무 얼떨떨하더라고요. 네, 톡토로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4월 21일에 있을 톡토로 투게더 2 공개 방송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도 취소표가 간간히 나오니까요. 표를 구하지 못한 톡토로들은 가끔씩 그 예매 페이지에 다시 들어가서 눌러보시면은 다시 포도송이들이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어디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예매는 기세고 취켓은 인넷입니다. 너무 명언이네요. 또 이어서 티켓팅을 시도하시면 좋을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영화 GV를 진행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3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상영되는 로봇 드림 애니메이션 상영 후에 하나 씨와 제가 가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저희는 GV를 많이 진행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톡토로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이 영화는 좀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영화들의 GV를 수락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경우에는 대사가 없어요. 대사가 없는 애니메이션인데 그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의 어떤 창의력을 아주 한껏 발휘한 그런 작품이고 그리고 감정의 밀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밀도 높은 그런 사랑과 우정의 감정을 아주 성숙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마도 눈물을 흘리게 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근데 그게 마음이 미어지게 슬프다라기보다는 슬픔을 간직하고 있지만 참 어떤 식의 삶에 대한 아름다운 통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구나라고 느끼시게 될 거예요. 로봇과 개가 주인공인 영화를 보고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가 싶다가도 다시 생각해보면 로봇과 개야말로 눈물 버튼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어디 얄팍한 어떤 인간에 비할 바가 아니죠. 이 영화는 뉴욕을 배경으로 한 정말 고전적인 로맨스 영화만큼이나 매우 낭만적이기도 하고 아주 진한 감정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봄에 극장 나들이를 하시기에 손색이 없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3월 23일 오후 1시 토요일이고요.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상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근 개봉한 영화 듄 파트 2 드니 빌레브 감독이 만들었죠. 그리고 3년 전에 있었던 듄 파트 1 그리고 프랭크 허버트 작의 원작 소설까지 아울러서 듄이라는 어떤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89화는 듄의 세계입니다. 톡갈 한번 갈까요? 둘 톡토로 톡토로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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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이 듄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는 하나의 커다란 우주 체계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만들어낸 프랭크 허버트라고 하는 작가는 우리에게 위대한 고전 SF 작가로 알려져 있는 아이작 아시모프라든가 어슐러 르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큼 한국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았어요. 저는 듄에 대해서 영화 개봉 후에 찾아보고서야 프랭크 허버트라고 하는 이름이 익숙해졌거든요. 선우 씨는 어때요? 저는 듄이 워낙에 유명한 소설이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제가 좀 두꺼운 책 여러 권을 이어서 읽는 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전할 만한 작품은 아니다라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는데 영화 듄이 개봉하고 나서 다시 관심이 생겼고 이번에 파트 2 개봉 이후에 막상 읽어봤더니 생각보다 쉽게 읽히더라고요. 저희가 지난화에서 예고를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체도 생각보다 발랄하고 물론 그 안에서 그리고 있는 어떤 우주의 설정, 세계관 자체가 되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좀 파악하면서 읽었을 때는 마치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를 읽어나갈 때처럼 아주 흥미롭게 속도감 있게 읽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영화 개봉을 계기로 이 여둘톡을 준비하면서 듄을 이제 2권까지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왜 프랭크 허버트 이름을 아직까지 몰랐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한국에서도 프랭크 허버트와 듄의 팬이 많이 있었겠지만 지금 이제 듄이 영화와 함께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프랭크 허버트는 1920년생이죠. 저희 외할아버지가 1919년생이라서 제가 3.1운동이 일어난 해를 늘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년에 미국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에는 공동체 같은 곳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종교 공동체였나요? 그런 것보다는 어떤 이상적인 사회상을 가지고 1800년대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여러 운동들 같은 걸 보면은 교육에 대해서도 그렇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사회운동이 아주 부글부글 들끓었었는데 그런 운동의 일환으로 왜 이를테면은 작은 아씨들을 쓴 루이자 메이 올콧의 아버지도 그런 새로운 학교를 만들려고 하고 맞아요. 랄프 waldo 에머슨이나 이런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미국을 근사하게 만들어보자는 어떤 운동 같은 것도 참 많았잖아요. 그런 일환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프랭크 허버트의 어린 시절에는 대자연 속에서 우리가 자연의 한 일원이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양육을 하고 생활하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듄에도 좀 그런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 사람의 이제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배우자, 자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배우자의 결혼을 3번 한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이 사람도 뻔한 남성 작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결혼이 굉장히 짧았던 것 같고 네. 두 번째 부인과 아주 길게 네.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했죠. 네. 그리고 마지막 결혼 생활은 또 아주 짧았고. 네. 그래서 처음 생각에는 어떤 작품이 히트를 치자 지금까지 옆에서 자신이 집필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줬던 아내를 두고 바람이 나서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아니었고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읽어봤더니 두 번째 부인과는 둘 다 같이 글쓰기 워크숍에서 만났는데 이 아내인 베벌리가 프랭크 허버트가 집필에만 전념할 수 있게 자신이 취직을 해서 생계를 이끌어 가기도 하고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줬던 거죠. 그리고 베벌리가 나중에 10년 동안 투병을 하게 되는데 아내가 없었다면 내가 이런 집필 활동을 할 수 없었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후기에 쓴다든가 이렇게 늘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작가로서의 꿈은 있었지만 이렇다 할 작품을 써내지는 못하거나 아니면 짧은 습작들 그리고 발표를 했지만 큰 반응을 얻지 못했던 작품들을 계속 써가고 있던 중에 이 사람이 오레곤주의 사막화 현상에 대해서 기사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종의 탐사보도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사막과 사막의 종족들과 사막의 기원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방대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하라 사막도 그곳이 예전에는 꽃이 피고 풀이 있었던 곳이었고 사막이 왜 사막화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막이 점점 세력을 넓히고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국 그 글은 기사화되지 못했고 대신 방대한 조사 자료가 남게 된 거죠. 근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 하나는 사막이라고 하는 그 스스로 넓어지기도 하고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꾸어낼 수도 있는 어떤 생태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한 축이고, 또 하나는 사막의 부족들, 그리고 사막으로부터 비롯된 여러 종교들에 대한 자료가 또 한 축이었던 거죠. 이 두 가지가 만나서 듄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프랭크 허버트가 작가로 성공하지 못하고 아주 다양한 글을 써서 생계를 유지할 때 정치인 연설문, 대필 이런 일도 했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대중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약속의 언어에 약한가, 이런 심리를 또 꿰뚫는 훈련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군대에서의 경험들, 그리고 사막에 대한 여러 생태학적, 문화적 지식, 그리고 어떤 정치적으로 사람을 어느 정도는 선동하는 그런 언어의 훈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듄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듄은 1965년에 발표되었고요. 그 다음 해 66년에 휴고상과 네뷸러상을 받으면서 점점점 인기를 더해갔고,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것은 6권까지 프랭크 허버트가 쓴 책으로 나와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듄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프랭크 허버트의 아들과 다른 작가가 협업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고, 한국에 나와 있는 6권까지를 보통은 정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 사람이 만든 이 설정 자체가, 이 사람은 정말 설정광이라고 할 수 있죠. 듄 1권의 마지막에 보면은 백과사전처럼 이 듄 세계 안에 있는 이 사람이 새로 만들어낸 개념이나 이름에 대한 설명이 정말 빼곡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창조해낸 세계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이것을 듄이버스라고 부르더라고요. 듄이버스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외전과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를테면 스타워즈라든가 게임 중에서는 워크래프트라든가 뭐 수많은 것들이 듄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지금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은 수많은 것들을 다 접한 세대로서 저는 이제 순서가 약간 바뀐 거죠. 이제 듄을 읽으면서 이것이 그때 아주 많은 것들의 시발점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역순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듄의 영향을 받은 어떤 문화적인 컨텐츠들을 먼저 접했으니까 스타워즈는 정말 듄의 영향이 많이 느껴지죠. 맞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듄의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주의 먼 미래가 배경이죠. 때는 만 191년입니다. 근데 이게 서기 만 191년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에서 점점 더해져서 만 191년이 된 건지, 아니면 책에 비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그건 비포 길드라고 해서 그 연합이 생겨나기 전 우주연합.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구에 한때 살았던 종족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어떤 때의 어떤 우주입니다. 은하 제국이 있고요. 페디샤 4세라고 하는 황제가 이 제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황제 아래에는 각 행성을 다스리는 대가문들이 존재를 하고, 이 중에 하나가 주인공인 폴의 아버지 레토 공작의 아트레이데스 가문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이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헷갈린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도 들으면서도 헷갈리실 거예요. 아트레이데스 가문은 원래 칼라단이라고 하는 아주 물이 풍부하고 자연환경이 풍요로운 그런 행성을 다스리고 있다가 황제의 명령을 받고 아라키스라고 하는 사막 행성으로 파견을 가게 되죠. 여기는 원래 하코넨이라고 하는 아트레이데스의 말하자면 경쟁 가문, 숙적인 그런 대가문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 지배를 받아온 그런 식민 행성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아트레이데스는 선의를 가진 합리적인, 옛날식으로 말하자면은 우리 편. 하코네는 나쁜 편. 근데 이게 너무 시각적으로도 영화에서는 우리 편과 나쁜 편이 어떤 아름다움과 좀 추악함으로 네, 그렇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특히 이제 하코넨을 묘사할 때는
아름답지 않은 외모에 촬영을 할 때도 하코넨 장면은 흑백으로 전환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곳에 어떤 미감 자체가 좀 사람의 불쾌감을 자극하는 그런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흑백으로 변하는 부분이 검은 태양이 뜨기 때문에 그 태양빛 아래로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흑백이 되는 그런 장면처럼 보였는데 하코넨의 본거지인 행성은 지에디 프라임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지금 이미 저희가 너무 많은 이름들을 풀어놓고 있죠.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이 아라키스라고 하는 행성은 별명이 바로 듄입니다. 듄은 영어 단어로는 사구, 모래 언덕 같은 걸 뜻하는 말이죠. 이 아라키스는 모래로 뒤덮인 행성이고요. 지구에서처럼 모래 부분이 있고 또 풀숲이 우거진 부분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행성이 전체가 모래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게 프랭크 허버트가 생각했던 가장 강력한 아이디어인 거죠. 이 작품이 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모래 자체가 주인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라키스 안에는 모래와 동화가 된 어떤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의 이름은 프레멘입니다. 아라키스를 지배하고 있는 하코넨은 이 프레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프레멘들은 원시적이고 다 흩어져 있는 몇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가진 무기는 볼품없고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프레멘들은 사실은 이 행성에 사람이 살 수 없다고 알려져 있는 남쪽에 아주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책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하코넨이 6,000명이나 프레멘들을 죽여 없앴다고 하지만 프레멘들은 아마도 1,000,000명 이상이 될 것입니다 라고 보고하는 장면이 있고 그에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어요. 프레멘들은 사막이 대낮에 바깥에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환경이기 때문에 바위 속에 그리고 지하에 굴을 파서 거기서 지하 생활을 하는 그런 부족 단위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라키스가 이렇게 우주에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행성이 된 이유는 이 사막 행성의 모래 안에 스파이스라고 하는 아주 감나가는 그런 향정신성 물질 같은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스파이스를 채취해서 걸러서 사용하면 어떤 미래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우주를 여행할 때 그 항법사들이 이 물질을 사용해서 가장 효율적인 항로를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물질이고 그래서 아주 비싸게 거래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차지하는 것이 이 우주 제국 안에서는 굉장한 어떤 권력을 가지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황제는 하코넨을 시켜서 여기 스파이스 채취에 권리를 주면서 그것을 초암이라고 하는 우주 기업 말하자면 예전 제국주의 시대 때 동인도 회사 같은 그런 식민지 탈취를 하는 여러 가지 무역과 채굴과 이런 일들을 담당하는 그런 조합인 거죠. 거기에 관리를 맡기고 있고 근데 아트레이데스를 여기 아라키스로 하코넨 대신 보내는 과정에서는 사실 황제가 아트레이데스의 힘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함정 같은 것을 미리 파놓고 파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트레이데스의 군사력이 점점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인공 티모시 샬라메가 연기한 폴의 아버지인 이 레토 공작이 오스카 아이작 다른 귀족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점점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트레이데스와 철천지 원수지간인 하코넨을 이용해서 황제가 아트레이데스를 누르려고 하는 거죠. 스파이스 얘기를 잠깐 다시 돌아가서 하자면 스파이스는 여러모로 지구에서는 석유와 비슷한 그런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송이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아주 값비싼 채굴해야 하는 어떤 물질이고 그리고 그걸 둘러싸고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사막에서 나고 그렇죠. 프랭크 허버트가 이것을 쓸 때 초암사의 모델이 됐던 게 오펙이라고 해요. 이 석유 부국들의 연합이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쓴 만큼 스파이스는 영화에서는 모래를 이렇게 손으로 쥐어보면 거기서 반짝반짝반짝 하는 게 나오고 또 해질녘에 스파이스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은 그
반짝임이 너무 아름답죠. 그 사막과 동화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근데 이 물질을 만드는 것은 또 뭐냐면 이 설정이 정말 너무 재밌죠. 모래벌레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라키스 행성에는 모래벌레는 아주 거대한 구렁이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구렁이들은 땅 위를 이렇게 꿈틀꿈틀 다니잖아요. 그리고 용 같은 존재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또 리바이어던 같은 존재는 물속에서 이렇게 헤엄치는 존재라면은 모래 안을 꿈틀꿈틀 움직이는 존재인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200m 정도 되는 길이가 좀 작은 사이즈다, 보통 사이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래벌레의 프레멘 이름은 샤이훌루드입니다. 이 샤이훌루드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이 스파이스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설정이죠. 이 듄의 세계관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황제와 대가문들, 말하자면 겉으로 드러나는 남성들의 가부장적인 권력 바깥에 존재하는 여성들의 권력 체계입니다. 그것은 베네 게세리트 혹은 베네 제서리트라고도 하는 어떤 수녀단 같은 존재이고요. 계급이 높은 여성들 사이에 이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특수한 교육을 받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어떤 주술을 걸 수 있는 그런 여성 집단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보면은 베네 게세리트의 지체가 높은 데모 같은 사람들은 이제 가오나시 같은 이런 베일에 쌓인 모자를 아주 높게 이렇게 높인 그런 옷을 입고 나오죠. 근데 이 베너 제서리트들은 어떤 굉장히 긴 세대를 이어가는 자기들 나름의 무서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일종의 유전자 개량 실험 계획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가문의 혈통들을 나름의 어떤 설계에 따라서 교배를 시켜서 아주 강력한 미래의 예지력을 가진 존재인 퀴사체 헤더락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소리를 잊을 수가 없죠. 퀴사체 헤더락이라는 미래의 어떤 예언자, 강력한 리더를 낳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가문의 누구와 베너 제서리트 누구를 교배를 시키고 또 누구 가문의 씨를 받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대에 가면은 이 가문과 이 가문이 피가 섞이니까 요때 좋은 혈통을 해서 누가 나올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무섭고도 불쾌한 그런 우생학적인 설정이기는 하죠. 그렇죠. 근데 폴의 어머니인 레이디 제시카, 레베카 퍼거슨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도 역시 이 베너 제서리트의 일원입니다. 약간 책에서는 우리나라 책의 표기는 베네 게세리트라고 돼 있는데 영화에서는 제세리트라고 계속 말을 하니까 우리가 말할 때 통일을 하겠습니다. 네네, 베네 게서리트라고 게세리트. 베네 게세리트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게세리트. 죄송합니다. 이 베네 게세리트들은 목소리를 특별하게 컨트롤하는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이디 제시카, 폴의 어머니도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제시카는 사실 자신의 베네 게세리트 데모와 약간 척을 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 베네 게세리트 집단의 계획에 따라서 원래 레토 아트레이데스의 딸을 낳아서 하코넨 집안의 블라디미르 하코넨 남작의 후계자인, 그러니까 폴의 약간 또래 남자아이죠. 페이드 로타라고 하는 남자아이와 원래 폴 대신에 낳았을 딸과 이 둘을 결합시켰을 때 유전자의 결합이 완벽해져서 이제 그 다음 때에서 퀴사체 헤더락이 태어날 것이다. 근데 그런 계획의 일부로서 들어가 있었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도 알 수 없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근데 그 성별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희한하죠. 아무튼 아들을 낳았고 그게 바로 폴 티모시 샬라메입니다. 원래 베네 게세리트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술들은 남자아이에게는 가르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시카는 자신의 교단의 명령을 어기고 폴에게 어렸을 때부터 베네 게세리트 방법을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폴은 아버지인 레토 공작의 아주 뛰어난 정예 군사들, 그러니까 거니 할렉이라든가 덩컨 아이다호 이런 뛰어난 전사들로부터 배운 검술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인 제시카에게서 전수받은 베네게서리트의 방법,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사실 아직 어리지만 영화에서는 나이가 밝혀졌는지 모르겠지만 소설에서는 15살로 설정이 시작되거든요. 아주 어린 나이이지만 어떤 무력과 직관, 물리적인 힘과 정신적인 힘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아주 잠재력이 강한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티모시 샬라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워낙 지금 지구 최고로 인기가 있는 스타이기도 하고 너무 아름다운 배우니까 캐스팅이 됐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책을 읽어보면 티모시 샬라메 외에 다른 배우가 떠오르지 않죠. 아주 말라깽이라고 나오고 검은 머리이고 코가 뾰족하고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읽는 동안 이 배우의 모습과 이걸 분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잘 맞는 캐스팅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듄 특히 파트 2를 보면서 티모시 샬라메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된 부분은 목소리였습니다. 파트 2에서는 폴이 자신의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사용해서 어떤 주변의 존재들을 제압하기도 하고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티모시 샬라메가 전작들에서도 연기를 잘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어떤 다양한 발성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 목소리 내지는 깊이 있는 분노의 감정 이런 것도 잘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거는 처음 발견한 것 같아요. 티모시는 항상 그 예쁨 때문에 영화를 보러 갔다가 의외로 연기를 잘한다. 늘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듄 이야기를 좀 잘해야 한다는 핑계로 얼마 전에 원카도 보고 왔는데 원카를 보니까 또 노래하고 춤추는 것도 티모시가 아주 잘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잘하네 해서 깜짝 놀랄 정도는 아니지만 적당히 잘한다고 해야 할까요? 작은 아씨들에서도 그 로리 역할로 나왔잖아요. 그때도 연기를 생각보다 너무 잘해서 제가 좀 놀랐었는데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아주 전 세계를 강타했던 Call Me By Your Name도 있었고요. 그리고 원카에서는 춤선이 예쁘다면 듄을 보면 액션 연기도 상당히 잘하죠. 듄이 1이 재밌냐 2가 재밌냐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듄 1에서는 이 우주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 설정이 이렇다. 아라키스라는 곳은 이런 곳이다. 권력은 어떤 식으로 맞부딪히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고 본격적인 이야기는 2에서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1, 2를 합친 하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원에서는 이제 황제의 임명을 받은 아트레이데스 가문이 아라키스로 향하고 그곳에 정착을 하려고 원주민인 프레맨들에게 그들이 사막에서 살아남는 어떤 생존의 방식, 문화와 관습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어떤 손을 내미는 과정들이 펼쳐지다가 하코넨과 황제의 군대인 사다우카의 역습을 받고 무너지는 거기까지가 사실 원의 내용이 다죠. 그렇죠. 그리고 폴과 어머니 제시카는 그 와중에 어찌저찌 탈출을 해서 사막에서 떨궈져 나가지는데 이제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프레맨들에게 도움을 받고 그들의 집단의 어떤 관문 같은 걸 통과해서 인정을 받으면서 일원으로 받아들여진다까지가 원의 내용이었죠. 네. 그리고 아까 무사로서의 훈련과 베네게세리트 방법을 다 가지고 있는 폴이 칼라단이라고 하는 풍요로운 행성을 떠나서 이제 아라키스로 옮겨왔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이곳에는 스파이스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죠. 음식에도 스파이스가 들어가 있고 스파이스 커피를 마시기도 합니다. 근데 스파이스는 환각 성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환각 성분이 폴에게 영향을 미쳐서 폴의 예지력이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렴풋하게만 보였던 어떤 사막 행성의 모습이나 어떤 소녀의 모습 같은 것들이 이제는 점점 분명한 예지력으로 폴에게 미래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 환상 속에서 아주 확실하게 자기에게
각인되는 존재가 어떤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프레멘 종족의 일원이었고 찬이라고 하는 젠데이아가 맡은 역할이죠. 원에서는 그냥 얼굴을 비춘다 정도로밖에는 존재감이 없었던 찬이가 이제 2에서는 아주 큰 비중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폴은 프레멘 사회에 섞여서 페다이킨이라고 하는 그 프레멘 전사의 일원으로서 같이 사막에서 야영도 하고 게릴라 전투, 하코넨에 대항하기 위한 게릴라 전투에도 참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게 동료로서의 인정을 얻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런 폴을 어떤 이끌어주는 약간의 선배 전사 같은 존재가 바로 찬이입니다. 맞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영화 속에서 조금은 현대적인 각색이라고 느껴지는 게 책에서보다는 훨씬 더 찬이가 폴을 사막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프레멘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가르침을 주는 존재라는 점이에요. 이 듄 파트 2에서는 사막이 정말 아름답게 그려지잖아요. 사막의 어떤 지형이 가진 능선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모래의 어떤 질감, 반짝임, 모래만이 가진 어떤 소리, 빛 이런 것들이 정말 아름답게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굉장히 멋졌다고 생각했던 장면이 찬이가 폴에게 그 사막 걸음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사막에서는 규칙적으로 걸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둥둥둥 하는 소리 혹은 발걸음을 툭툭툭 하고 옮기는 일정한 소리는 사막벌레를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는 발걸음을 지그재그로 불규칙적으로 걸어야 하는데 우리의 폴은 그것을 책에서만 배워서 아직 능숙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찬이가 걸음은 이렇게 걸어야 한다라고 시범을 보여주면서 둘이 발을 맞춰서 모래를 슥슥 이렇게 밀고 가면서 걷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관습적인 로맨스 영화에서 마치 같이 춤을 추는 장면이 항상 등장을 하잖아요. 어떤 그런 것의 듄적인 변용이 아닌가 싶었어요. 둘이 같이 사막 걸음을 걷는 장면이 마치 둘만의 춤을 추듯이. 맞아요. 그 상상 자체가 너무 좋지 않나요? 일정한 소리를 내면 모래를 뚫고 저 멀리서 괴물이 달려온다라고 하는 그 상상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거대한 스크린에서 저 멀리서부터 모래를 튀기면서 막 구불구불 달려오는 그 존재의 위압감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커다랗게 입을 드러냈을 때 그런 엄청난 공포감 같은 것들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도 이 영화의 정말 커다란 쾌감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듄은 포스터에 보면은 듄이라고 하는 DUNE가 아주 간결한 타이포그래피로 되어 있죠. 한국판 포스터는 파트 1과 파트 2가 그 듄 글자가 서체가 아예 달라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듄이라고 하는 글자 영어로 된 게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한글로는 듄 한 글자잖아요. 4개 스펠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듄 한 글자로 하니까 되게 생뚱맞은데 그 글자의 느낌을 넣어야 되니까 파트 1에서는 아주 좀 딱딱한 느낌, 네모제비 느낌의 글자로 만들었어요. 물론 끝이 둥글려져 있긴 하지만 그게 약간 처음 봤을 때는 듄이라고 하는 한 글자로 잘 읽히지가 않아요. 듄 그냥 우리가 써봐도 글자 조금 이상하잖아요. 근데 파트 2에 가면은 그걸 약간 굴림체 같이 만들어서 또 이제 더 굴린 글자체로 만들었는데 영어 느낌과는 사뭇 다르죠. 한글로 만드는 디자이너들의 그 애환이 느껴지는 그런 포스터인데 어쨌든 이 영화를 지켜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감상 포인트 중에 하나는 디자인입니다. 이를테면은 헬리콥터와 비슷하지만 또 사막에 사는 생물과도 비슷하게 보이는 오니소프터의 디자인이라든가 그 샤이홀루드가 막 달려올 때 그 느낌 같은 거 그리고 공중에 황제가 올 때 그 은색 우주선이 둥실둥실 다가올 때 그 이상한 느낌 그것은 드니 빌레브의 전작인 어라이벌이 한국 제목 맞나요? 한국 제목은 컨택트였나요? 컨택트였어요. 네. 네. 원제가 어라이벌. 그 컨택트 영화에서도 우주선이 이렇게 다가올 때 그 이상한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디자인이나 또는
사막을 잡은 화면 자체의 아름다움 그리고 선우 씨가 방금 얘기했던 그 춤의 디자인도 춤이 아니라 걸음이지만 아주 실용적인 걸음이지만 춤처럼 보이는 그 디자인도 너무 좋죠. 맞아요. 정말 어떤 설정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면서 말이 필요 없게끔 하는데 탁월한 감독인 것 같아요. 드니 빌레브는. 맞아요. 저는 또 굉장히 재밌었던 게 그 하코넨 가문의 GAD 프라임 행성에서 페이드로타의 성인식 장면이 흑백으로 찍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궁극주의적인 어떤 집단의 광기 같은 걸 보여주는 조금 무서움도 느껴지는 너무 징그러운 그런 장면이죠. 부분이죠. 모두가 다 창백한 얼굴에 대머리 이 스킨헤드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곳을 향해서 이제 환호하고 이런 장면이 굉장히 좀 나치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아주 무서운데 그 GAD 프라임의 성인식 장면에서의 축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불꽃놀이가 열리잖아요. 근데 그게 불꽃이 아니라 물꽃입니다. 네. 이 장면이 검은 흑백으로 잉크처럼. 네, 찍혀 있고 이제 낮 장면에서는 검은색 잉크를 쏴서 이제 물방울이 터지는 것처럼 해서 그 축포를 표현을 하고 그리고 밤 장면에서는 반대로 하얀색 잉크를 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미감은 좀 다르지만 아이디어 면에서는 어라이벌 그 컨택트에서 우주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이제 먹이 맞아요. 뿌려지듯이 그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저는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어떤 미래적인 설정에서의 뭔가를 보여주는데 그게 진짜 어떤 차가운 기계의 미감이 아니라 원래 존재하던 것을 좀 새로운 아이디어로 활용하는 게 드니 빌레브의 장점인 것 같고 이 감독님이 최근에 어떤 인터뷰에서 대사라는 게 영화에서는 필수적인 게 아니다. 어떤 TV 드라마 같은 것에서 너무 대사를 남용하는 게 영화의 미학을 좀 훼손했다. 이런 식의 언급을 했다 그러던데 사실 자기 영화를 시각적으로 잘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겠지만 정말 대사 없이도 시각으로 많은 걸 표현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도 좀 말빨이 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자인의 컨셉 면에서 봤을 때 하코넨 가문은 흑백이고 또는 아주 크롬 질감 흑청색 이런 느낌이 들고 이제 창백하고 강렬한 네. 그리고 좀 타르처럼 그 하코넨 남작이 몸을 담그는 끈적한 액체 같은 액체. 네. 타르나 수은 같은 질감이라면은 프레멘은 모래 속에서 살고 있는 아주 올가닉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입고 나오는 특히 CH 안에 있을 때는 좀 그것을 풀어놓을 수도 있지만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 행성은 모든 것이 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수분도 다시 몸 안에 저장을 해야 돼서 코에다가 호스를 꽂고 있죠. 그리고 사막복이라고 하는 것을 착용하는데 이 사막복은 하코넨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엄청난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 배설하는 것들 그리고 땀 같은 거 호흡에서 나온 것들 그 물을 모두 저장하고 싸울 때는 갑옷으로도 활용이 되는 그런 복장이고 프레멘에서의 어떤 모든 생활 속에서는 모든 게 물을 저장하고 모래 속에서 살아남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물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으면 뭐 적이든 아니면 우리 쪽 사람이든 그 시체에서 수분을 뽑아냅니다. 근데 그게 전혀 더럽거나 비열하거나 잔인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물로 돌아가는 게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일로 여겨지죠. 그래서 사람의 살은 자신의 것이지만 그 물은 부족에게 속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이라는 게 프레멘들에게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인들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만나서 침을 뱉는 거는 굉장한 존경의 표현. 왜냐하면 나의 수분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 몸에 물을 너에게 준다. 그만큼 난 널 믿는다. 뭐 이런 뜻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은 또 굉장히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고 표현하는 그런 쉽사리 일어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토하는 것도 사치에 가까운 행위죠. 몸속에 있는 수분을 왈칵 밖으로 쏟아내놓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하죠. 나의 고향에서는 바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물이 너무 많이 차 있어서 그 안으로 우리는 다이브 할 수 있고 사람들은 익사를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신기한 거죠.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고 그것을 비라고 해. 근데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전혀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이 우리에게 우리 행성에서는 하늘에서 설탕이 떨어져 라든가 모래가 떨어져.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놀랍잖아요. 그런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 있습니다. 폴과 제시카 그리고 파트 1에서 죽음을 맞는 레토 공작은 하쿠넨과의 다른 점은 이런 프레멘의 관습이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에게서 배우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용하려는 뜻도 약간은 있었지만 폴은 전사로서 프레멘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자신의 살 길을 찾고 그 사이 제시카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프레멘 부족의 데모가 지금 약간 세상을 떠나려는 그런 건강 상태에 있어요. 임종이 직면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벌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베네 게서리트와 그녀의 아들이 이제 우리를 낙원으로 이끌어줄 지도자가 된다라는 메시아 신화 같은 것이 이 프레멘들에게는 내려옵니다. 그게 베네 게세리트가 아주 옛날부터 심어놓은 우주에 거죠. 씨앗을 뿌려놓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은 이제 이 신화 속의 인물들이 폴과 제시카인지는 약간 의심을 하지만 그녀의 능력을 그렇다면 시험해 보자라는 의도로 어떤 또 통과 의례를 치르게 하죠. 그게 뭐냐면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 이 사막의 모래벌레가 아주 어린 유충 상태일 때 물속에서 죽으면서 토해내는 어떤 액체, 그러니까 스파이스의 어떤 농축액과도 같은 그런 성분의 것을 먹게 해서 데모가 되게끔 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제시카는 그 굉장히 힘든 의식을 통과해내고 결국은 데모가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전 프레멘 데모에게서 내려오는 그들의 어떤 집단 무의식과도 같은 여러 대에 걸친 많은 사람들의 기억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시카는 사실 그때 레토의 아이를 잉태를 하고 있었어요. 폴의 여동생이죠. 근데 임신한 상태에서 그런 굉장한 힘들고 도전적인, 나 왜 신내림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비슷해요. 모르겠네요. 네. 신내림과도 비슷한 그런 어떤 집단의 기억을 내림받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뱃속의 아이에게도 사실은 이런 의식이 투영이 되죠. 그래서 영화 파트 2에서는 그거를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책에서는 그게 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상세하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 있고요. 영화 듄 파트 2에서는 제시카가 데모가 되고 나서 점점 더 어떤 자신의 욕망, 폴을 이들 사이에서 지도자로 세워야겠다. 이들에게 메시아로 추앙받는 그 길을 계속 가도록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드러내면서 모자의 사이도 조금은 멀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파트 2에서는 폴의 여동생인 알리아가 아직 태어나지 않고 한상으로서 딱 한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배우가 퀸즈 갬빗의 주인공이었던 아냐 테일러 조이죠. 네, 2에서는 스쳐 지나가지만 아마 3에서 더 비중 있게 등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환상에서 바다 앞에서 이렇게 돌아보는 장면 아니었나요? 사막과 바다가 만나는 그런 지형이었죠. 지금 그 장면은 듄의 세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축 중에 하나는 영화 속에서는 아주 생각보다 비중이 적게 나왔는데 카인즈라고 하는
변화의 판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책에서는 남자인데 영화에서는 여성으로 나왔죠. 그리고 파트 1에서만 등장을 하고 네. 파트 1에서 죽음을 맞죠. 제시카와 폴을 지켜주다가 이제 죽게 되죠. 리에트 카인즈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버지는 파도트 카인즈라고 하는 생태학자였고 그 사람이 프레맨들에게 주입시켜 놓은 사상이 뭐냐면 생태적으로 우리는 아라키스를 변화시킬 수 있다. 아라키스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사막인 행성이지만 원래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여기에 자랐던 수많은 식물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복구시킬 수 있다. 그 설정이 1권 맨 마지막에 설정집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프레맨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도 이방인이니까 이 생태학자의 꿈을 제대로 듣지 않다가 이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프레맨과 동화가 되고 또 프레맨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니까 이 물을 모아서 부족의 물을 모아서 언젠가는 아라키스를 다시 풀과 꽃이 자라는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에 동참을 합니다. 프레맨들이 카인즈에게 묻죠. 이 계획은 얼마 후에쯤 실현이 될 수 있습니까? 350년 내지 500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의 다음 세대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계속 이것을 노력하면은 아라키스는 이제 새로운 행성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에 다 동참했기 때문에 프레맨들은 자신의 물을 부족에게 내어주는 그리고 그 저장고가 파트 2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 공동의 목표를 갖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종족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베네게세리트가 아주 예전부터 뿌려놓은 예언의 씨앗은 베네게세리트의 아들이 와서 너희를 이끌 것이다. 그래서 폴이 처음에 파트 1에서 아라키스에 도착했을 때부터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리산 알가입, 리산 알가입 이런 말이 나오죠. 폴은 이 영화 전체에서 이름이 아주 많습니다. 폴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요. 리산 알가입은 여기서의 뜻은 외부에서 온 목소리라는 뜻으로 프레맨들의 전설 속에서 자신들의 구원자가 이방으로부터 올 것이다 라는 그 전설의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이 인물이 바로 폴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폴을 리산 알가입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디라고 하는 말도 있죠. 마디는 뭐 메시아, 구원자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폴을 보고 베네게세리트의 아들이 왔으니 저 사람이 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수군거리는 말들이 들리고 그리고 폴이 프레맨들의 어떤 신뢰를 점점 얻으면서 자기가 지내고 있는 그런 어떤 굴 같은 곳이죠. CH에서 그 부족의 단위 속에서 불리는 이름을 정하는데 그것은 우슬, 기둥의 기초라고 하는 뜻이죠. 네, 그거는 스틸가라고 하는 하비에르 바르뎀이 연기한 프레맨의 한 CH를 이끄는 지도자가 지어준 이름이고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CH 사람들 말고 더 넓은 호칭으로서 누구에게나 불릴 수 있는 전사명을 하나 지어라 라고 했을 때 폴이 좀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사막에 사는 캥거루 쥐가 영화 속에서도 몇 번 모습을 비춰요. 굉장히 작고 귀엽죠. 그 쥐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게 무앗딥이라고 하자 자기는 그 이름이 좋겠다고 하면서 대신에 자신이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폴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폴무앗딥이라고 자기를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쥐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라는 건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스틸가가 어떤 좋은 해석을 덧붙여 줍니다. 쥐들은 사막에서 살아남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물을 잘 찾는다. 물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라고 하죠. 네, 왜냐하면 자기의 넓은 귀로 수분을 모아가지고 물을 만들어내기도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현명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면서 무앗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하코넨의 조카이자 아라키스의 어떤 총독 같은 역할로서 착취하는 프레맨들을 아주 괴롭히고 여기에 스파이스를 다 가져가는 존재로 나오는 라반이라는 그 조카가 프레맨들을 굉장히 증오하면서 혐오적으로 쓰는 표현이 쥐새끼들이에요. 계속 이 쥐새끼들 잡아 죽이겠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쥐새끼들의 지도자가 되는
폴이 자기를 쥐라는 이름을 붙인 거야.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떤 재미있는 설정이죠. 그리고 쥐들은 누구보다 오래 사막에서 살아남겠죠. 생명력이 강하죠. 그래서 폴의 이름은 참 많습니다. 폴, 무아팁, 우슬이기도 하죠. 그것은 프레맨들 사이에서 불리는 이름이죠. 그리고 그 프레맨들 중에서도 메시아 이론을 철석같이 믿는 남쪽에 특히 많다는 광신도들은 폴을 마디나 리산 알가입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퀴사체더라이죠. 맞아요. 이 듄의 세계 속에서는 페디샤 황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고 그리고 대가문들의 연합이 있고 우주 조합이라고 하는 스파이스를 이용해서 항성 간의 이동을 독점하고 있는 단체가 있고 그리고 스파이스 자체의 유통을 독점하고 있는 초암사가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아주 오랫동안 강력한 베네게세리트가 있었죠. 이 모든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우주 전체의 정치와 이권 다툼과 종교와 전쟁을 가져옵니다. 그 힘이 서로 부딪히는 전장이 지금 아라키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프리즘의 빛이 한 곳에 모이는 것처럼 한 사람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는데 그것이 폴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기도 하죠. 근데 폴은 계속해서 그것을 부정합니다. 자신이 여러 갈래의 미래를 보는데 그 미래가 스파이스의 영향으로 점점 더 뚜렷해지죠. 근데 그 미래 속에서는 성전이 일어나고 그 종교 전쟁이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불행하고 비참한 미래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퀴사치 헤더락이 안 되려고 하는데 근데 그런 의식을 가질수록 그 미래에 점점 더 다가가게 되죠. 그리고 스틸가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프레맨 중에서도 메시아 이야기를 정말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인데 폴이 리산 알가입일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점점 확증 편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폴이 뭘 해도 뭘 하지 않아도 점점점 그것을 확실하게 생각하고 이번에도 그랬어. 쓰여있는 그대로야. 그는 스스로를 부정한다고 했지. 이런 식으로 점점 믿음이 강화되는데 이것이 어떤 강력한 종교가 발흥할 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또 나타났었겠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이렇게 척박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탄압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존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 뭐 그런 게 아마도 원작자의 종교에 대한 고찰이겠죠. 스틸가가 이런 말도 합니다. 무아팁이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던가요? 그랬더니 네가 뭘 믿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믿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책에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 폴이 그런 끔찍한 미래를 보고 내가 이런 리더가 되었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내 이름 하에 끝없이 성전을 이어나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근데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은 정말 이런 영웅 만들기, 이런 맹목적인 숭배, 그리고 군사력과 어떤 종교적인 믿음을 한 몸에 가진 존재 등장, 이런 게 굉장히 겁이 나고 두렵게 느껴지죠. 근데 스틸가 같은 인물이 이제 어떤 전통적인 광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한쪽, 한 극단을 대변한다면 그 반대쪽에서 현대인인 이 관객들이 그나마 자신을 이입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균형을 가진 인물로 중심을 잡아주는 게 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틸가가 맹목적으로 무아팁을 숭배할 때 찬이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늘 미간으로 많은 것을 썩은 나타냅니다. 사실은 거니 할렉과 표정이 똑같아요. 아니 찬이가 그렇게 썩은 표정을 지어주지 않았으면 이 영화를 계속 편한 마음으로 보고 있기가 맞아요.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스틸가를 비롯한 프레맨 동료들이 이 무아팁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과 숭배로 단합될 때 그때 찬이는 자기가 인간적으로는 사랑하는 존재이지만 이 사람에 대한 이 광적인 숭배에 대해서는 굉장한 반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파묘와
듄 2를 이어서 봤는데 이 듄 파트 2가 파묘보다 더 무서웠어요. 이런 어떤 영웅에 대한 광기 어린 대중의 반응들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굉장히 겁이 나더라고요. 그 겁을 더 증폭시키는 것은 티모시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저도 선우 씨한테 티모시 가고 싶다고 보러 가고 싶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한 사람에게 광적인 사랑을 보내잖아요. 우리 모두가 또 티모시를 좋아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막 어떤 몰에 사람들이 막 엄청난 군중이 밀집해가지고 한 사람을 위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런 장면이 사랑의 분출이잖아요. 근데 듄 안에서도 전쟁을 이끄는 메시아로서 사람들 앞에서 엄청난 열광을 받는 그런 장면이 보이니까 그것이 겹쳐 보이면서 약간 오싹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거니 할렉 파트 1에서 죽은 줄 알았던 폴 무아딥의 검술 스승이자 레토의 아주 중요한 그런 오른팔 같은 존재였죠. 이 사람이 밀수업자가 되어 있다가 이제 폴이랑 다시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가문에 내려오는 할아버지의 유산인 핵폭탄을 숨겨놓은 장소로 이끌어가서 정말 굉장히 커다란 동굴에 설치되어 있는 뭐 수천 수만의 핵탄두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너네 가문의 힘이다. 할아버지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게 바로 전통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진짜 소름이 끼치면서 무서우면서 굉장한 거부감이 들었어요. 이 무력과 어떤 폭력과 이런 것들을 가문의 유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군사주의적인 그리고 가부장적인 이런 대사. 거기서 또 찬이의 썩은 얼굴을 보여주죠. 근데 이 썩은 얼굴이 없으면 우리는 숨 막혀서 이거 볼 수가 없어요, 이 영화를. 맞아요. 근데 물론 이제 영화 파트 3 그리고 소설에서는 아마도 2권 이후에서는 이 영웅의 이후 다른 이야기를 펼쳐 보이겠지만 이 영화 파트 2까지는 영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서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문득문득 굉장히 위험성이 감지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위험한 요소는 프레맨들은 유색인종들이고 백인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들을 이끈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아주 문제가 많죠. 하지만 이 듄 시리즈에서 적어도 2편까지의 정말 주인공은 오히려 프레맨족이기 때문에 그 프레맨들을 묘사하고 프레맨들을 존중하고 프레맨과 동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시각에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납작하게 볼 수만은 없는 부분이 또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죠. 그렇죠. 저는 계속 좀 찜찜했던 부분이 아트레이데스 가문을 상징하는 어떤 표식이 매잖아요. 근데 미국의 상징이 독수리잖아요. 그러니까 매와 독수리가 굉장히 유사하고 말하자면 우리 편인 아트레이데스는 너무나 미국 내지는 어떤 뭐 영국 정도의 유럽 국가를 연상시키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코드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적으로 상정되어 있는 하코넨의 경우에는 뭔가 이름의 장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러시아 그 당시 이제 60년대 원작이 쓰여졌을 때 뭐 미국과 굉장한 냉전 중이던 뭐 러시아적인 것들 내지는 영화에서는 좀 독일의 나치적인 그런 것들을 따왔고 그리고 프레맨은 너무 명백하게 아랍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서 설정을 해놨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도 있죠. 근데 이런 설정 자체가 백인 남성인 프랭크 허버트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프레맨에 대한 묘사에 정말 공을 많이 들이고 그 어떤 사막의 생태계 안에서 이 사람들이 가진 힘과 그 문화와 관습과 이런 것들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가지고 굉장히 공들여서 써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면죄부를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죠. 하지만 여성에 대한 어떤 성역할에 대한 관념은 많이 더 뒤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베네 게세리트를
어떤 정신적인 능력을 몰아주면서도 마녀화하고 그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여성에서 여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권력에서 배제되고 결국은 남자를 통해서만이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설정 같은 것은 굉장히 뒤떨어져 있죠. 근데 영화에서는 또 그런 것들을 각색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노력이 조금은 보였지만 그래도 그 낡은 설정은 어쩔 수 없지 않나. 맨 마지막 장면이 환멸을 느낀 찬이가 다시 이동하기 위해서 모래벌레를 부르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 것도 의미심장하죠. 모래벌레 얘기가 나온 김에 듄 파트 2에서 하이라이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것은 이 영화를 꼭 극장에 가서 큰 화면으로 보셔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아팁이 결정적으로 이제 프레멘에서 통과 의례를 마지막으로 치르게 되는 게 이 사막벌레, 모래벌레에 올라타는 의식입니다. 근데 사실 파트 1을 볼 때는 모래벌레가 너무 강력한 존재고 왜냐하면 우주선 같은 거를 그냥 통째로 다 씹어 삼키니까 너무 강력하게 공포스러운 그런 괴물이었다면 파트 2를 보고 나면은 약간 카카오 택시와 KTX를 결합한 그런 효과적인 운송수단. 그렇죠. 다인용 운송수단 이렇게 보이게 돼요. 왜냐하면 프레맨들은 그들을 잘 길들여서 이용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방인인 폴은 아직까지 그런 능력이 없었는데 이 모래벌레에 올라타서 라이드를 제대로 하는 것으로 이제 능력을 증명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장면이 정말 거대한, 뭐 여기서는 그 아주 극한의 것을 표현할 때 뭐 증조할머니, 뭐 고조할아버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뭐 폭풍이 거대하면은 증조할머니급의 폭풍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고조할아버지급의 아주 커다란 모래벌레가 와서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 그 위에 안정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몰고 가게 됩니다. 마치 무슨 드래곤 길들이기라든가 아니면 뭐 신화 속에서 헤라클레스 이런 영웅이 거대한 뭐 맹수를 이제 손으로 제압하는 그런 식의 의식 같은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 속도감을 보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했고 우리가 그 안에서 모래를 막 맞으면서 모래 폭풍 안을 달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잖아요. 특히나 아이맥스 관이고 사운드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거의 그 진동 같은 게 소리의 진동 같은 게 좌석에서 느껴질 정도였는데 맞아요. 4DX가 아닌데도 4DX로 느껴질 정도였죠. 저는 극장에서 본 최근에 어떤 스펙타클보다도 더 강렬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이 모래벌레를 잡아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을 프레맨 말로는 뭐 샌드라이더라고 한다. 이런 게 설정집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스타워즈에서는 아나킨의 성이 스카이워커죠. 하늘을 걷는 사람. 근데 이 듄에서는 샌드라이더, 모래를 타고 다니는 사람. 이런 말이 존재한다라는 게 어떤 그 우주관을 보여주죠. 보면 스타워즈가 따라한 게 진짜 많죠. 맞아요. 프랭크 허버트가 살아있을 때 스타워즈가 굉장히 많은 것을 이거는 표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설정을 가져가서 엄청나게 히트하는 그런 영화가 나오는 것을 보기도 했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제 스타워즈에서는 로봇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인간 외의 생명종도 마치 인간처럼 이제 행동하는 그런 설정이 되어 있다면 듄에서는 기계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는 것이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그것을 금하는 세계관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또 되게 비슷한 게 있어요. 스타워즈에서도 보면은 싸움이 광선검으로 서로 맞부딪혀서 싸운다든가 거기는 이제 광선총 같은 것도 있지만 그 스타워즈 안에서도 뭐 발목에다 뭘 감아가지고 쓰러뜨린다든가 아주 아날로그적인 싸움 장면 같은 게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듄에서도 보면은 방어막이라고 하는 것에 레이저 총을 쏘면 레이저 총을 쏜 사람도 같이 위험해질 만큼 폭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설정도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너무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버틀레리언 지하드 협정 같은 게 있어서 이 영화 속에서도 멀리서 사람을 쏘거나 하는 것보다는 다 육탄전이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 그 육탄전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설정 때문에 너무 흥미로운
대결 장면이 많이 나오죠. 맞아요.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미래에 그냥 싸움의 방식이 너무 쉬워지면 사실 거기서는 액션 영화나 게임의 어떤 재미 요소는 덜해지잖아요. 너무 쉽게 상대방을 제거할 수 있다면 그것에 한계가 있어야 몸으로 부딪는 어떤 육탄전의 디자인이 가능해지니까요. 그렇죠. 만 191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곳은 미래라고 말하는 중세에 가깝습니다. 가부장제가 존속하고 있고 혈통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도 귀족 그렇고요. 자기, 그렇죠. 기사단. 그리고 그렇게 미래인데 스마트폰도 없고 TV 같은 것도 없어요. 오로지 책만 3D로 보죠. 맞아요. 책 3D로 보고 무술 연습이나 하고 있고 그런 생활이어서 다른 행성에 대해서 우리가 TV로 보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말로 해주면 깜짝 놀라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듄에서 베네 게세리트들이 어떤 정신적인 수련을 담당한다면 스타워즈에는 제다이 스승님들이 물론 검술도 가르치지만 정신적인 컨트롤을 훈련을 시키죠. 그리고 대사에서도 직접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설정이 등장을 합니다. 베네 게세리트 기도문에 두려움을 다스리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똑같네. 폴도 이건. 그것을 읽고 그리고 제시카도 그거를 이제 읊조리고 두려움은 정신을 죽인다. 두려움은 완전한 소멸을 초래하는 작은 죽음이다. 두려움이 사라진 곳에는 아무것도 없고 나만 남을 것이다. 뭐 이런 요지의 기도문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마음속에 두려움을 떨쳐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스타워즈에서는 요다의 대사로 두려움은 어둠의 편으로 가는 길이다. 두려움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미움, 미움은 고통으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정신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죠. 제가 또 듄 파트 2에서 너무너무 좋아했던 장면은 적들의 어떤 스파이스 채취선이라든가 아니면 거니 할렉이 소속돼 있는 그런 밀수꾼들의 채취선 같은 것을 프레맨들이 공격하잖아요. 근데 그 공격할 때 모래 속에서 맞아. 숨을 쉬는 막대만 이렇게 꺼내놓고 살짝 숨을 쉬고 있다가 이들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 모래 속에서 태어나는 존재들처럼 모래 속에서부터 튀어나와서 모래를 온몸으로부터 뿜어내면서 달려와서 짧은 단도, 그 단도는 크리스 나이프라고 하죠. 사막벌레의 이빨로 만든 이빨이에요? 저는 수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빨이구나. 네, 이빨을 갈아서 만든 검을 다 들고 있는데 그걸로 정말 모래바람처럼 상대를 휘감으면서 싸워서 죽이죠. 맞아요. 듄에서 계속 나오는 거는 결국 사막의 논리, 사막의 어떤 흐름에 저항해서 이기려는 사람은 죽고 그것과 힘을 빼고 하나가 되는 사람은 산다. 맞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죠. 아까 그 전투 장면에서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찍었다 싶었던 장면이 이제 찬이랑 폴이 한 조가 돼가지고 적의 헬리콥터를 격추시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방어막이 계속 쌓여지니까 폴이 자기가 이제 유인해서 나를 쏘게끔 할 테니까 그때 방어막이 해제되면은 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미끼가 돼서 뛰어나가는데 이제 거기서 약간의 위기가 있었다가 찬이가 성공적으로 적을 격추시키고 둘이 같이 뛰어서 몸을 엄폐하는 그 와중에 헬기가 폭파하고 그리고 그 아주 찰나의 타이밍에 아무 소리도 없다가 폭발음이 뒤에 이어진 다음에 한스 짐머의 음악이 쿵 하고 나오거든요. 그 호응이 진짜 많아요. 그 타이밍이 정말 너무 절묘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소리가 없는 순간과 어떤 기계적인 폭발음과 음악을 사용하는 그 계단, 단계가 너무 절묘했습니다. 맞아요. 이 영화는 사운드를 들으면서 모래를 보러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드니 빌레브 감독이 한스 짐머를 만나서 혹시 듄이라고 알아요? 한마디를 던졌더니 한스 짐머가 눈이 돌아서 막 얘기를 했다는 원작의 거예요. 엄청난 팬이었다고 하죠. 네. 그리고 영화 2의 제작이 결정되기 전에 파트 1 작업을 할 때부터 2 음악을 미리 만들고 그랬다고 하는데 또 2 만들면서는 3 음악을 이미 해놨대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좋아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이기는구나. 듄의
이야기는 또 스타워즈와의 큰 차이는 스타워즈는 아주 흥미로운 액션 영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듀는 이상하게 액션이 분명히 있기도 한데 아주 명상적이고 또 차분한 느낌이 있어요. 어두운 느낌도 있고. 드니 빌레브의 연출 스타일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영화 파트 2에서는 그래도 하비에르 바르뎀 같은 배우가 약간의 코믹한 연기로 숨 쉴 틈을 만들어주는데 원은 정말 엄숙하고 장중하고 어디서 좀 웃을 구석이 하나도 없지 않았나요? 저는 그래서 더 좋기도 했어요. 그게 재미있는 여러 유머러스한 코드가 들어있는 여러 영화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너무 다른 동떨어진 느낌을 주어서 정말 현대에 어디서 뚝 떨어진 신화처럼 느껴졌거든요. 그게 영화의 어떤 아름다움을 더하기는 하지만 저는 코미디적인 요소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스타워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다양한 생명체와 로봇들이 어우러져서 미술적으로 사실 더 옛날 영화, 저는 오리지널 시리즈를 얘기를 하자면 옛날 영화기도 해서 조금 서투른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약간은 프릭쇼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스타워즈는. 저는 그런 부분을 되게 사랑했는데 듀는 훨씬 완성도가 높고 더 세련되고 더 좀 엄정한 그런 영화에 가깝죠. 아주 다른 영화죠. 그러니까 스타워즈 시리즈도 너무나 재미있고 훌륭한 영화이고 그리고 스타워즈 이후로 등장한 수없이 많은 영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듀는 그것과 되게 다르게 느껴져서 저는 그 매력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SF기는 하지만 왕좌의 게임 같은 아주 다크한 그런 중세 가상 역사 판타지 같은 느낌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음악의 결에 있어서도 한스 짐머가 이 엄청나게 무게를 잡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뭔가 거대하고 장중한 뭔가를 음악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듄 특유의 어떤 색깔이 더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근데 거대하고 장중하면서도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장중함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못 들어본 악기 소리, 미래적인 사운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영화랑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파트 2까지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트위터에 데브 2에서 마이클 콜레오네, 알파치노가 연기했던 그 인물의 마지막 장면을 올려놓고 폴 아트레이데스를 나란히 올려둔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똑같죠. 전혀 이 조직의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런 폭력적인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마음도 없었던 사람이 점점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했던 곳에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면서 그곳에 몸을 깊숙이 담그게 되고 깊숙이 몸을 담그게 되면 될수록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리게 되고 거기서 더 이상은 빠져나올 수 없이 자기가 그냥 거기에 동화되어 버리는 것. 그게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그 운명에 갇혀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파트 2까지의 이야기는 폴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자기가 절대 맡지 않으려고 했던 역할로 점점점 끌려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는 자기가 그 위치에서 해야 할 어떤 정략적인 선택을 내리고 완전히 그 역할로 동화되어 버리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마도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이 우주 규모로 벌어질 것을 암시하면서 끝이 나잖아요. 섬뜩한 결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폴은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고 많은 사람의 죽음이 벌어지는 그 미래로 다가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거기 끌려가죠. 폴 자체도 어떤 운명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까 이제 베네 게세리트의 어떤 우사행학적인 계획의 무서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소설을 읽어보면 더더욱 강하게 드러나는 이 원작자의 생각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결국 우주에서 실현되기 어렵다. 무의미하다. 결국 우리는 어떤 우연의 일부인 존재일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책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계획 속에 계획 속에 계획이 있고 속임수 속에 속임수 속에 속임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모두 거대한 패턴의 일부분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또 다른 면으로서는 인간들이 계속해서 노력하면은 이 사막 행성도 다른 낙원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죠. 그것이 계속 변전하는 것이 역사라고 하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고 베네 게세리트는 영화에서 이런 말을 하죠. 희망이라고? 우린 베네 게세리트야. 우리는 희망하지 않아. 우린 계획하지. 근데 그 계획이라는 것도 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힘의 대결이 어떤 식으로 틀어지고 변종이 생겨나고 거기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존재가 나타나고 그 존재가 어떻게 갑자기 전설이 구현된 듯한 폭발적인 힘을 갖고 또 우주가 뒤집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덧붙이자면 2권이 이제 시작이 영화 파트 2가 1권 마지막과 같으니까 이제 대규모 전쟁 이야기가 벌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2권은 전혀 다르게 이어집니다. 아, 전쟁 이야기 아니에요, 이건이? 전쟁은 이미 많이 벌어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아까 변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승이 있으면 하강이 있고 모든 것은 파동처럼 계속해서 변해가죠. 모래바람처럼 세상이 변해갑니다. 그 변해가는 것을 또 섬뜩하게 보여주죠. 프랭크 허버트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책에도 그런 대사들이 나오지만 낙원은 사람을 또 연약하게 만들고 또 사막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고 강인하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 세련된 것은 도시에서 오고 지혜는 사막에서부터 온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이 사막 부족이 결국 원하는 바를 성취했을 때 너무 강력한 전투력과 강력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어떤 전투를 성공해버렸을 때 찾아오는 또 다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는 그게 또 보완이 돼서 좋더라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를 듄 파트 1, 듄 파트 2 영화죠. 그리고 책의 1권, 2권 그리고 또 참고한 책이 있습니다. 톰 허들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듄의 세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또 정말 재밌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듄을 쓰는 데 있어서 프랭크 허버트에게 영감을 주었던 그 당시 60년대 뭐 사회 문화적인 여러 가지 상황, 배경, 자료, 역사, 그리고 듄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대중문화의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것들을 쫙 짚어주는 책인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사진도 특히, 아주 많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프레멘의 여러 가지 설정들은 아랍 지역 그리고 이슬람교에서 가져온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소설 속에서도 사실 그 우주의 설정이 지구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던 방식은 거의 이제 없어지고 유실되었지만 아라키스에만 그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이슬람교라든가 아니면 아랍 지역의 어떤 문화에서 이 프레멘의 설정들을 따왔는지가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명칭들에 대한 것들도 말하자면 우리가 해리포터에서 여러 가지 마법 언어들, 주문들의 열광을 할 때 그것의 어원을 따져보면은 뭐 라틴어 단어들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아라키스 행성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말에 대한 설정은 아랍어에서 가져온 게 많고 뭐 그런 것들의 근원 같은 거를 좀 파헤쳐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집입니다. 저는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여기에 이제 듄의 영향을 받은 여러 뮤지션이나 음악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뭐 예를 들면 그라임스가 듄의 엄청난 팬이었고 그래서 역시나 듄의 덕후였던 일론 머스크와 이제 만나서 결혼은 안 했죠. 둘이 그냥 파트너로 아이만 낳은 거죠. 그건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팻보이 슬림의 웨폰 오브 초이스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 가사에 샤이 훌루드를 이제 모래벌레를 부르지 않기 위해서 사막에서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 리듬을 파괴하면서 걸어야 해 뭐 이런 가사가 반복된다라는 언급이 있는데 재밌는 게 그 노래의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이 크리스토퍼 워큰이에요. 근데 그래요? 이번에 듄 파트 2에
페디샤 4세 황제로 등장을 하죠.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어긋난 박자로 걸어 벌레가 알아채지 못하게. 그리고 파트 2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인물이 이룰랑 공주죠. 이룰랑 공주는 원작 소설에서는 파트마다 등장하는 어떤 역사적인 기술을 본인의 기록으로 남겨놓은 전달자 같은 그런 역할로 설정이 되어 있고 황제의 딸인데 이 인물이 말하자면 굉장히 많은 글을 남기고 되게 지적인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영화 속에서는 플로렌스 퓨가 그 역할을 하는데 이 배우가 가진 어떤 영민한 이미지 그리고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어떤 똑똑함 어떤 허위적인 거 가식적인 거를 다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물이 이룰랑 공주 역할을 한 것도 참 적절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아마도 저희가 미리 예고를 했으니까 듄을 많이들 보시고 이 방송을 들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에 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영화를 보러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으셨다면은 너무나 많은 새로운 이름들이 등장해서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근데 듄을 일단 한번 보시고 저희가 지금 언급한 것만 하더라도 저희도 이 듄이버스에 투여한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듄의 세계에 일단 발을 들여놓으시면은 이 초반에 설정들을 익히시고 그리고 이 세계에 한 걸음 한 걸음 어긋난 박자로 걸으면서 이 듄의 세계에 걸어 들어가 보시면은 이 세계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에 점점 젖어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현실 역사나 정치, 종교, 환경 문제 이런 것과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 바깥으로 뻗어나가면서 여러 가지 부산물들을 같이 즐기시면 아주 즐거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듄의 세계라고 하는 책에서 프랭크 허버트가 남겼다는 유명한 말을 읽어볼게요. 영웅과 반영웅의 구분은 이야기를 어디서 멈추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일단 파트 2는 영웅이 되는, 영웅이 만들어지는 이야기까지가 나왔습니다. 듄 파트 3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 영웅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이어졌을 때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마도 영화 3편까지 만들어져야 훨씬 찬이의 그 찌푸러진 얼굴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찬이 찌푸릴 일 참 많아요, 근데. 네.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난 88화에 파묘와 톡토로들의 무서운 이야기를 소개했는데요. 저희가 2회차로 파묘를 보러 갔을 때 극장에서 장례식장의 노래를 혼자 따라 부르시는 할아버지 관객분이 있으셨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많은 톡토로 분들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구덜롱 상영회가 있다. 파묘 마케팅 팀에서 굿얼롱이라고 하는 특별 상영회차를 마련을 하셨더라고요. 네, 자유롭게 경문 따라 부르기, 추임새도 좋아요. 다양한 리액션, 박수, 응원, 오열 등등 오케이. 네, 그 할아버지께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서타님께서 우와, 영화관에 갈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리뷰만 듣는 편인데 언니들의 영업에 일부 리뷰까지 듣고 영화관 달려갑니다. 언니들의 영업은 정말 강력하다. 영화 보고 와서 마저 듣겠습니다. 할아버지 얘기에서 딱 끊었어요. 나 홀로 싱얼롱 너무 웃겨요 하셨네요. 저희 리뷰를 듣고 영화를 보러 가신 분들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저희가 아주 무섭지는 않다라는 거를 전달을 해서 용기를 내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반면에 톡토로님들의 무서운 사연은 너무 무서워서 듣다가 스킵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핑구르르 구구님께서도
남편이 장재영 감독님 엄청 좋아하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용기 내서 같이 파묘 보고 왔습니다. 쫄보라 예쁘고 좋은 것만 보고 싶다는 주의인데 파묘는 흥미로운 주제고 무서운 장면 몇 번 눈 감고 지나니 재미있었어요. 흐흐흐. 톡토로님들 이야기도 결국 다 듣지 못하고 좀 스킵했지만 무서운 컨텐츠는 이런 맛인 것 같아요. 듄도 궁금합니다 해주셨네요. 무서운 이야기 시작하고 첫 번째 얘기 듣고 도저히 못 듣겠다 싶어서 이후로 얘기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겠다는 얘기를 트위터에서 많이 봤는데 1시간 40분 43초부터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저도 사실은 앞에 두 얘기가 사실 제일 무서웠잖아요. 혼자 작업실에서 밤에 편집하는데 소름이 오서서 돋더라고요. 네. 너무 무서워서. 하지만 1, 2번 사연만 지나가면은 그 뒤에는 좀 더 귀여운 사연들이 나오니까요. 1시간 40분 43초부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부터 들어도 35분이나 남아있어요. 내일의 여름님께서도 이번 에피는 무서워서 못 들어요. 밤에 생각날까봐. 엊그제 새벽에 화장실 가면서 여둘톡 이번 에피소드 안 듣길 잘했다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업데이트를 기다려요. 이런 쫄보 저뿐인가요? 하셨네요. 정말 쫄보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면서 들었던 얘기가 생각나서 오싹했어요도 아니라 화장실 가면서 안 듣길 정말 잘했다. 근데 반면에 징징님께서는 이런 무서운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기묘한 이야기 특집 또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아주 짧고 강렬하게 남겨주셨네요. 저도 너무 무서워서 소름이 돋기는 했지만 또 그 무서운 얘기 특유의 오싹한 재미는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톡토로들이 예매가 힘들었다. 간신히 자리를 잡았다. 못 잡아서 슬프다. 이런 댓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호두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작가님들 공개방송 티켓팅 알람 설정하고 파워제이답게 공개방송 당일 이동 동선과 스케줄까지 다 조정해놨는데 말입니다. 저는 이선좌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선좌라고 하면은 이미 다른 고객님이 선택한 좌석이다. 이런 뜻이죠. 진짜 작가님들 너무 안일하신 거 아닙니까? 여둘톡의 티켓 파워를 과소평가하신 듯요. 유유. 고척돔이어야지요. 올림픽 경기장이어야지요. 앞으로 며칠 저는 험한 것이 되어 구천을 떠돌 듯합니다. 유유유. 했다가 추신으로 깍! 작가님들 제 소중한 톡토로 친구가 예매 성공했대요. 저는 구천을 안 떠더라도 될 듯합니다. 봄날 배워요. 참 이렇게 한 댓글 안에 이렇게 사람이 돌변할 수 있나요? 호두토로님 4월 21일에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괴로울 바에 외로울 나에 님께서는 1분 만에 티켓팅 매진이에요. 유유. 샤인 머스켓들을 보기는 했는데 왜 클릭이 안 되는지 실패 후 남긴 사진 첨부합니다. 라면서 샤인 머스켓처럼 포도알 좌석들이 일부 남아있는 캡처 사진을 같이 첨부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런 거 1분 안에 이거 캡처까지 하시는 여유는 좌석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래도 취소표가 앞으로 간간히 나올 테니까 한번 수시로 예매 사이트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스24 티켓입니다. 순러브님께서 스토리상 중요한 건 아닌데 송이의 출처를 봐서요. 초반 파묘를 하고 김상덕이 산을 둘러보는 장면이 있는데 나무 아래서 검은 뱀이 꿈틀 지나가는 걸 봐요. 그 뱀이 있는 근처에 온통 송이가 가득하더란 말이죠. 오, 직관을 하면서 가끔 저런 호사를 누리는구나 했죠. 계절은 가을이고 소나무 아래고 맡은 일은 수월하겠고 하루 이틀 맛보는 즐거움은 아니겠군 했네요. 정말 날카로운 관찰력이지 않습니까? 순러브님 이직하시는 거 아니에요? 직관으로? 저도 편집하면서 직관이니까 자기가 딱 발견하고 캐왔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얼핏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써주시니까 또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게요. 프레이76님의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 작가님과 같은 학원을 다니는 열심히 하지 않는 톡토로입니다. 크크.
플루트 선생님께 작가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저 또한 세상 참 좁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게다가 제 이야기가 나오니 이 기분 좋음은 뭐라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작가님, 부디 오랫동안 플루트의 매력에 빠져서 저랑 듀엣 한번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벌써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배지밀은 꼭 같이 마셔요 해주셨네요. 제가 개학식과 방학 결산 에피소드에서 플룻 배우기 시작한 얘기를 하면서 저희 학원에 톡토로 분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너무 열심히 하지 않고 꾸준히 오래 하시는 분이어서 그분처럼 나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이렇게 듣고 또 댓글 남겨주셨네요. 여둘톡을 통해서 이옥선 작가 옆집에 사는 옆집 토로님과 이렇게 선우 씨와 함께 플룻 학원을 다니는 톡토로님도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어서 참 신기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에 편의점에서 꼭 배지밀 한 잔 같이 마셔요. 그리고 파묘에 대해서 부산에서 여름비 톡토로님께서 아주 긴 글을 PDF로 보내주셨어요. 이슬비 톡토로님은 한국사를 전공하셨고 지금도 가끔 역사를 강의하신다고 합니다. 쇠말뚝 이야기가 왜 괴담인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링크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작가님들께서 유달산에서 본 쇠말뚝은 무엇인가 싶으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표지판도 이미지로 첨부를 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은 일제가 박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게 추정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총독부도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서울의 곳곳에 다른 곳에 있다가 뭐 화재가 나기도 하고 여러 사정이 있어서 마지막에는 광화문을 허물고 그 자리에 세우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제가 정말로 우리의 민족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경복궁 앞에다 건물을 지었을까요? 일제는 이제 한반도의 통치권 가진 자가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경복궁 앞에다 건물을 지은 겁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이제 누가 진짜 주인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조선 사람들이 섬기는 임금이 사는 곳에다 건물을 지은 것이죠. 속된 말로 쪽주려고 거기다 지은 것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가 작가님들의 대화를 듣고 슬펐던 건 작가님들의 선량한 마음이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사 역사, 사이비 괴담에 대해서 이런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을 하시고 또 지금 정부의 R&D 예산 삭감 등등 해서 인문학 쪽의 학자들이 왜 힘이 없는가 이런 이야기까지 장장 6장의 PDF를 보내주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유사 역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책도 추천을 해주셨어요.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 유사 역사학 비판 이런 책들을 언급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교정을 해주셔서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려고 노력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실 필요는 없어요.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고 그것이 마치 정설처럼 흘러오고 있는 이야기는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과학적 지식이 마치 맞는 것처럼 오도되고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걸 바로잡으려고 끝없이 기사를 쓰고 있는 어떤 과학적 사실도 너무너무 많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일제가 민족 정기를 말살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조선에 궁이 있던 자리에 대문을 허물고 거기다가 조선 총독부를 지었잖아요. 쪽주려고 지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한두 세대 전이에요, 불과. 그런 사람들에게는 남아있는 여러 상처들이 있고 거기에 이야기거리를 제공해주는 쇠말뚝이라고 하는 게 완전 괴담이라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돌면서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 데는 또 나름의 감정적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야기의 역사예요. 네. 저희가 유달산에서 봤던 새말뚝 등등의 것들이
일제강점기 때에 박힌 것이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민족정기 이런 말살의 목적이 아니라 뭐 단순한 측량 목적이거나 뭐 군사용 막사를 세우기 위해서 뭐 혹은 산에 오르기 편하게 하려고 줄을 달기 위해서 이렇게 박아놓은 것들이다라고 팩트를 정정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은 감사하고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여론이 막 들끓고 이게 맞네 기네 하던 논쟁이 있었고 지금은 많이 사그라들었죠. 파묘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저희가 리뷰를 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영화 보고 나서 막 일본에 대한 반감이 치솟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소재로 가져왔다. 근데 이 소재로 가져온 쇠말뚝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2024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어떤 감정적 응어리 같은 게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학계의 정설은 이렇다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또 사람들의 어떤 파르르 끓던 어떤 감정적인 온도도 차근차근 식어가고 하면서 그때는 그런 시끌시끌한 얘기들이 있었지 하고 흘러가는 것이죠. 학계에서 밝혀낸 사실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은 시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파묘가 그 시차를 과하게 어기지 않고 등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이슬비 톡토로님의 자세한 메일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에트리님의 댓글입니다. 전 이 부분 왠지 너무 좋아서 여러 번 다시 들으며 받았었어요. 이러다 진짜 파묘 보러 가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덜덜덜덜. 선우 씨가 한 이야기네요. 네. 제가 파묘를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었던 건 무속에 복무하는 이 인물들이 그래도 윤리적으로 아픈 아기를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을, 저승으로 떠나지 못하고 이승에 머문 망자들을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발휘해서 도와주겠다 내지는 바로잡겠다는 의식이 앞선다는 관점이에요. 그게 제가 무속을 믿지 않더라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원천이 됐어요. 중략. 곡성은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다른 영화더라고요. 무속적인 의식이 원한을 풀어주고 혼령을 달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저주로서 작용하고 인간에게 고통을 더하는 방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곡성이 더 복합적이고 공포심을 더 세련되게 자극했을지는 몰라도 저한테는 불편한 영화였어요. 파묘의 꽉 닫힌 결말, 무속이 쓰이는 방식, 이 속에서 인간이나 귀신을 다루는 관점은 편안하고 즐겁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방송 때 그냥 대본 없이 생각난 대로 한 말인데 말을 또 이렇게 다 받아 써서 글로 적어서 다시 보내주시는 거를 보면 무섭습니다. 근데 어쩜 이렇게 문법을 딱딱 잘 맞춰서. 아니, 교정해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저희는 대본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떠오르는 대로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방송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어느 부분이 좋았다고 또 적어두고 보고 공유해 주시는 톡토로 분들이 계신 걸 볼 때마다 좀 더 말의 무게감을 생각하면서 잘 말해야지 이렇게 느끼지만 또 안 되겠죠? 사람인지라. 근데 파묘에서 우리가 참 좋았던 부분이 바로 여기죠. 이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자몽토로님의 메일입니다. 톡토로 오픈 챗방에 스르륵 합류해서 어느새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인스타 스토리에서 두 작가님들 태그하면서 신나게 팬심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두 분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서 이야기를 꺼내는 건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렇게 늦어졌네요. 저희 내적 친분은 나날이 깊어져 가건만 두 분께서는 아마 제가 누군지 모르실 이런 인식의 간극을 바야흐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엄숙하게 선언하셨어요. 바야흐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저희 전도로 여둘톡에 입문한 우리 엄마께서 최근 팟빵 댓글을 통해서 여둘톡 사연 소개 코너에 저보다 먼저 데뷔하셨다지요. 네, 지난 88화 파묘편 댓글 읽기에서 등장한 신상조류 톡토로 마산 하포만 물병아리가 울엄마 저희 모친이십니다. 40대 딸이 보내준 책을 읽고 선우하나 작가님들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네, 제가 그 딸입니다.
많은 인증샷을 차곡차곡 모아온 저는 이거 다 모아서 블로그에 집대성 글을 쓰고 그 링크를 달아서 여둘톡에 사연 메일을 보내야지라는 야심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마음만 품고 있다가 이렇게 늦어졌죠 뭐. 하지만 이번에 엄마의 댓글이 여둘톡에 소개되는 걸 듣고서는 아차, 이제는 더 이상 미룰 게 아니라 당장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졌어요. 집대성이고 뭐고 지금 바로 나대야겠다는 계시를 받은 거죠. 자고로 오늘의 나댐을 내일로 미루지 말지어다. 알고 계신가요? 언니들은 이미 엄마와 저희 공통 절친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엄마도 좋아해서 이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한동안은 눈이 피로해서 활자책보다는 오디오 콘텐츠를 많이 들었어요. 그때 저도 오디오북 앱 사용도 적극 알려주고 아이디도 공유해서 쓰곤 했는데 그 시기에 제가 진작에 팟캐스트를 듣고 여둘톡을 전파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지. 하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여둘톡 덕친이 되어서 충분히 보람찹니다. 우리 마산 하포만 핑크머리 물병아리는 말이죠. 윌라 오디오북 앱으로 세계 명작 고전들도 듣고 잘 모르지만 팟빵 앱을 연구해서 더듬더듬 팬심 댓글도 달아보곤 합니다. 퀸즐랜드 자매로드와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를 통해서 독서에 다시 재미를 붙여서 저희 추천으로 지역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하는 법에도 입문을 했고요. 최근에는 지자체를 통해서 컴퓨터 무료 교육 코스도 수강을 해서 독수리 타법 벗어나기 프로젝트 중이지요. 이렇게 열심히 은미체를 함양하며 일을 뽐내는 삶이란 제법 귀엽지 않나요? 무엇보다 덕친인 딸에게 수시로 하나선우 작가들 귀여워라며 덕톡을 하는 게 정말 귀엽습니다. 암만 내가 알지. 여둘톡 언니들을 존경하면서도 귀여워하는 그 마음 내가 잘 알지. 역시 귀여움이 세상을 구합니다. 배운 덕후 또한. 그러니 배운 덕후인데 귀엽기까지 한 언니님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셨네요. 아유, 너무 저희를 띄워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마산 하포만 물병아리님의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주셨는데 너무 멋있으십니다. 아, 네. 아주 짧은 백발을 살짝 핑크톤으로 염색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스타일리시하시고 표정도 너무 좋으시네요. 반갑습니다. 엄마와 딸이 함께 여둘톡을 듣는 경우가 생각보다 참 많아요. 그죠? 그러게요. 정작 저희 엄마는 제가 들으라 해도 듣는 법을 몰라서 못 듣고 계신데 한옥자 씨, 왜 안 들으시는 거예요? 네, 참 그래도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엄마와 딸 사이에 대화거리가 생겨난다니 너무 반갑네요. 그리고 마산 하포만 물병아리님께서 이 따님이신 자몽토로님께 저희에 대해서 멋지고도 간지러운 이야기꾼이라고 한 줄 평을 써보내주셨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배탈로 인해서 이렇게 녹음도 늦어졌는데 또 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오늘도 3시간 녹음을 채우고야 말았습니다. 편집 어떡하지 이제? 네, 최대한 편집 열심히 해서 화요일 중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89화 주제는 듄이라는 세계였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고맙습니다.